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열리티플 이미지스 그레고리입니다. 여기서 토크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주제가 만화라서 더욱더 신이 납니다. 보여드리기만은 완벽한 주제인 것 같고, 아무튼 우선 벨기에 코전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해드린 다음에 요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젊은 작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만화를 재발명하고 있는 작가들이고, 그 작가들은 왜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어떤 점에서 대단한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벨기에 만화는 사실 이런 판입니다. 이런 판형은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만가와 만화판과 많이 다르고 훨씬 얇고 크고 양장본인데, 이거는 프랑스 벨기에 판형이라고 합니다. 이 벨기에 만화에 대해서 벨기에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열심히 보고 성인 될 때까지는 열심히 소중하게 수진하고 있는 사람 많고, 학술서, 만화에 대한 학술서도 엄청 많고 계속 나오고 있고, 브뤼셀에서 벨기에 만화 박물관 있고, 벨기에 브뤼셀이나 안트werpen 같은 대도시에 가시면 길에서 시내에서 만화 관련된 벽화도 많고, 아무튼 그리고 여기 주한 벨기에 대사관까지는 여기 만화에 대한 테스트 세션 하는 거까지 보면 정말 이 나라에서는 정말 만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화 문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벨기에 만화 역사를 여기서는 말씀드릴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만화 잡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IQ 점프나 그 코믹 챔프 있잖아요. 벨기에에서는 스피루지하고 땡땡지 있습니다. 스피루지부터 말씀드리는데, 스피루지는 1938년에 시작한 거고 계속 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행되고 있고, 그리고 스피루지 성격은 유머, 풍자, 장난 그렇게 시작했고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데, 스피루지에서 시작한 시리즈들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시리즈는 스머프예요. 여러분 스머프 아시나요? 그럼 그런 짧게 했습니다. 스머프는 사실 한국에서는 책으로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애니메이션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졌고, 그리고 먼저 거의 세계 브랜드 돼버린 거예요. 스피루지에서는 이 시리즈도 있어요. 스피루라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잡지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그러면 그동안 8명의 작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모습을 바꿨는데 계속 아직도 책이 나오고 있어요. 스피루란 말은 다람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가 다람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시리즈는 럭키루키인데, 약간 웨스턴, 서부 영화 같은 패러디 같은 코믹한 만화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카우보이 럭키루키고, 여기 옆에 있는 바보개 랑당랑인데, 럭키룩은 자기 그림자보다 더 빨리 총을 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 랑당랑은 자기 그림자보다 더 멍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력적인 캐릭터는 가스통 라가, 덜롱이 가스통인데 회사원인데 사고뭉치예요. 늘 일보다는 다른 것에 열심이고, 늘 쓸데없는 발명을 하고 늘 사고 내는 거죠. 여기 이 표지에 보시면 비행기, 독립 비행기는 계약서예요. 여기 친구가 좀 동료가 열심히 찾고 있는 계약서. 땅땅으로 넘어가면, 땡땡은 좀 스피루 좀 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땅땅 이제는 끝났어요. 88년까지 끝났는데, 그리고 42년 동안 계속 인기 많이 얻었고, 그 시기에 왜 중요하냐면, 1946년에 시작한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끝인데, 온 유럽에서는 만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엔터테인먼트 필요해서 갑자기 인기를 많이 얻게 됐고, 땡땡지에서는 당연히 제일 유명한
인물 땡땡이고 뭐 땡땡 모험은 잘 아시겠지만 소울 출판사에서 2002년부터 지금 나오고 있고 올해도 신간으로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뭐 24권 앨범, 24권 책이고 이제 끝났고 그래도 계속 세계적으로 계속 여행하고 있는 지칠 줄 모르는 벨기에 슈퍼히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계속 새로운 언어로 최근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계속 번역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땡땡지에서 나온 약간 시각적으로 좀 비슷한 시리즈 블레이크와 머티머가 있는데 배경은 뭐 영국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덜 마음에 들었던 너무 진지한 만화인 것 같은데 아무튼 벨기에 우체국에서 우표를 만들 정도로 유명한 대표적인 시리즈이고 그리고 토르가 1970년대에 생긴 대하 만화 시리즈인데 한국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2000년에 B&D 코믹스에서 4권밖에 못 내고 그냥 중단된 거예요. 아쉽게도 인기를 못 얻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 우주에서 온 바이킹 이야기인데도 너무 재미있는데 아무튼 이 시리즈도 대표적인 시리즈예요. 그리고 이거는 땡땡지에서 시작한 시리즈 아닌데 그래도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플랑드르에서 북벨기에서는 제일 인기가 제일 오래된 시리즈인데 1945년에 시작했고 올해도 계속 올해도 3월쯤 이거 329호 나왔어요. 계속 그동안 나왔고 그 윌리 반더스테인 작가는 죽었지만 계속 뭐 지금 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만화이고 그 윌리 반더스테인은 그냥 플랑드르의 국민 만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 벨기에 뭐 20세기 후반에 생겼던 그 인기 얻었던 벨기에 시리즈는 사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온 유럽 만화계에서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 시리즈들 중에 정말 재미있는 시리즈 많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별로 혁신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출판사에서는 이런 성공을 얻게 되면 그러면 계속 그 공식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보수적으로 사실 접근하게 되고 별로 그냥 만화는 비슷비슷해져요. 재미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에서는 2000년쯤에 벨기에 만화에서 만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 새로운 벨기에 만화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새로운 벨기에 만화의 선봉에 써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작가예요. 브렉트 에번스. 브렉트 에번스 1986년이고 사명이 젊고 무엇보다도 짜증날 정도로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온 것도 디스코 하렘도 있고 뭐 예술의 허가들도 대표작인데 작년에 나온 판더도 있어요. 한국에 언제 나올 거고 이 친구의 그림체만 보면 이거 만화 같진 않잖아요. 뭐 말풍선도 없고 뭐 그림 자체는 수채화, 물감이고 그 잘 정해진 틀 같은 거, 패널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만화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그 영향, 무슨 영향 받았는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인물들 보면 저는 벨기에 화가 생각났어요. 이 인물들 보면 약간 그 색깔하고 칼 같은 얼굴 보면 저는 앤서를 생각했어요. 뭐 한번 잠깐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렉트벤스 그 길 장면 보면 전 독일 화가 로스 생각한 거예요. 느낌 정말 스트라이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렉트벤스식 라그랑자트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 계속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식물이 동물이 세밀하게 나온 장면은 앙리루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예를 드릴 수 있는데 뭐 뭉크 영향도 있고 뭐 반고 프랑스 인상주의자 점묘법 독일 표현주의자 등등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특정의 화가한테 바치는 오마주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는 오크자이 같은 경우는 그 거대한 파도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것도 여기 어떤 예술의 허가들에서 나온 장면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완전히 쿨베 셀프포트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에반스가 뭐 하고 있냐면 미술의 사랑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스 에반스 앙골레 만화축제 2013년에 큐레이팅했던 전시에 있었어요. 그때는 많이 주목받았고 그 전시에 라바타공이라고 하는데 에반스 플러스 친구의 4명, 방들 작가 4명 참가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브레스트 반덴브루크. 브레스트 에반스가 이 브레스트를 붉은 브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붉은 브레스트는 벨기에 신세대 만화가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어요. 유일한 한계는 지면의 가장자리다. 그 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벨기에 만화는 어떻게 보면 전통 만화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다양한 거예요. 그 다양성은 뭐 첫 번째로 그림체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판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미니 코믹스 한 페이지짜리 미니 코믹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백 페이지짜리 그래픽 노벨도 있어요. 여기는 유디 바니스텐달 아버지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이거는 그래픽 노벨인데 그래픽 노벨 뭐냐면 그냥 고급스러운 좀 약간 작품성이 강한 문학성이 강한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또 상당히 만화보다 두껍고 그리고 사실 만화예요. 만화인데 약간 좀 더 진지한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제들은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전적인 내용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유디 바니스텐달 이 데뷔작은 처녀와 깜둥이라고 그 토고에서 온 불법 이민자와 사랑 이야기를 그렸는데 바로 본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건 아실 수 있지만 그 전정식이 그린 피부 색깔 골색 영화도 됐고 2009년에 이미지 플레이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전정식 서울에 태어나 벨기에 가족에 입양된 사람으로 자기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데 그리고 이건 뭐 별로 시간 없어도 꼭 보여드리고 좋았던 그 그래픽 노벨 또 하나인데 이거는 배경 전쟁인 만화이고 저는 너무 그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각적인 도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벨기에 만화 현재 하는 벨기에 만화가들이 현재 작업하는 것은 다 약간 무거운 주제, 진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전히 만화니까 유머, 풍자, 패러디, 그리고 팝컬처도 계속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브레히트 반덴브루크 이 그림은 저는 사실 아무리 해석하고 싶어도 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호감이 가고 그리고 여기 피터 더 폴트라는 작가가 자기 캐릭터 농부 아저씨인데 약간 pop컬처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만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작가도 상당히 재밌고 이 작가가 그린 벨기에 있는 브뤼셀 만화박물관 장면인데 거기는 정말 계속 보면 계속 새로운 만화 캐릭터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작가들은 다들 여러모로 실험하고 있어요. 그 색깔, 내용 물론 그 기법, 스타일, 서술 등등등 여러모로 그 만화의 형식 그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만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허물고 있어요.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기 시리즈들은 다 없어지진 않고 계속 나오겠지만 그 옆에는 그 만화 자체가 성장 나갈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카테고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회화인지 사파인지 만화인지 뭐 애니메이션도 뭐 문학도 이렇게 다 그 캐테고리 그간의 경계를 지워가는 추세가 있고 그 추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제약이 없어야 만화가 해방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만화 개념 자체는 넓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또 다른 샤를드 디몰트의 일러스트인데 샤를도 만화도 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지금 구별할 캐테고리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냥 외욕적으로 만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만화 자체가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만화의 진화라고 할까요? 이것도 피터 드폴트를 그린 건데 만화란 뭐냐면 만화란 무엇인가 그 순차적인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젊은 작가들은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덕분에 만화 자체가 세상을 다르게 그 세상을 좀 새로운 목소리로, 새로운 시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술이 되고 그리고 그 신선한 시선으로 세상을 그려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